네, 안녕하세요. 평생하는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효림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확률입니다. 확률은요, 핵심이 있어요. 확률의 핵심. 확률의 핵심은요, 사실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드리기 전에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자, 확률은 경우의 수 파트와 확률 파트로 나눠지죠. 그런데 사실 저 파트가 그냥 똑같은 파트입니다. 왜냐면 경우의 수는 자 이런 경우를 세봐라 라는 게 경우의 수죠. 근데 확률은 이런 경우가 몇 프로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은요, 다시 말하면 전체 경우에서 해당 경우가 몇 개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길이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데요. 요 길에 서점이 있대요. 자, A에서 B로 가는데 서점을 지나가는 경우는 몇 개냐? 라고 하면 자, A에서 B로 가는데 서점을 지나가는 경우는 한 개예요. A에서 B를 가는데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서점을 지나가는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전체 경우 3개 중에서 해당 경우 하나죠. 그래서 3분의 1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만 셀 수 있으면 확률은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와 확률은 결국 경우의 수예요. 근데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핵심은 문제 해석을 잘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 해석을 잘하면 어떤 것이 좋냐면요, 문제를 딱 해석했을 때 그걸 바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얘를 그대로는 경우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변형을 하면 갑자기 쉬워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석이 잘 되면 문제 변형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훅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노가다를 해서라도 셀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의 문제의 답이 989가지였다고 칠게요. 근데 988개를 셌어. 그러면 어때? 틀리죠. 990개를 셌어. 그래도 틀리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막 900개 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덜 셌어. 아니면 하나를 더 셌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틀리면.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나누면 이거는 명확하게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중복은 없다. 소실도 없다. 이렇게 말할 만한 기준을 세울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A 이거나 아니면 A가 아니다 같은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 반에 총 몇 명이 있는지 뭐 누군가가 궁금해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 반에 남자 몇 명이야? 그래서 몇 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럼 여자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남자 10명이야, 여자 15명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합쳐서 25명이죠. 그러면 우리 반 학생은 25명인 거죠. 그죠? 남자 10명, 남자 아닌 사람 15명. 그러면 전체는 25명. 자, 빠진 사람 있을까요? 중복된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A이거나 A가 아니다 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딱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자, 안경을 썼거나 안 쓴 사람, 그러면 100%를 다 포용할 수 있겠죠. 뭐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거나 2학년인 학생이거나 3학년인 학생으로 나누면 그러면 1, 2, 3학년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 4학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전부 셀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기를 너무 깔끔하게 해서
소실도 없고 중복도 없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기준을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우의 수 셀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어떤 경우는 경우를 곱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더하기를 해요.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기준을 또 명확하게 가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공식, 법칙 이런 말을 썩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왠지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도 따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언제 더한다, 언제 곱한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확률의 핵심.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대로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이거는 이런 경우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하고 그래서 변형이 되면 그 변형된 쉬운 문제로 푸는 거죠. 근데 그걸 실제로 풀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케이스들을, 사건들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를 잘 해서 곱 혹은 합의 방식으로 세는 거죠. 자, 조금 전에 A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 경우다 라고 했죠. 이때 사용된 게 벌써 합의 법칙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인데 하나를 더했죠. 그래서 3이 나왔잖아요. 자, B에서 예를 들어 C로 갑니다. 길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둘 해서 두 개. 자, 더했죠. 여기서도 더했죠. 합의 법칙을 썼어요. 근데 이걸 곱하잖아요. 그러면 6이 나오거든요. 근데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6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세봐도 알죠? 자, 이 길을 기역이라고 칠게요. 이 길 니은, 이 길 디귿, 이 길 알파, 이 길 베타라고 치면 기역으로 가서 알파로 가는 길, 베타로 가는 길, 니은으로 가서 알파로 가는 길, 베타로 가는 길, 디귿으로 가서 알파로 가는 길, 베타로 가는 길 이렇게 6가지 있죠. 자, BC 입장에서 다시 보면 알파로 갔는데 그 전에 기역으로 온 경우, 니은으로 온 경우, 디귿으로 온 경우 베타로 갔는데 그 전에 기역으로 온 경우, 니은으로 온 경우, 디귿으로 온 경우 자, 이거 기준만 좀 다르게 해서 그렇지 지금 똑같죠? 기역 알파, 기역 베타, 니은 알파, 니은 베타, 그 다음에 디귿 알파, 디귿 베타 같은 거죠. 그래서 총 6가지죠. 근데 여기 보면 2, 2개 해서 2를 3번 더한다. 6가지. 이거 3가지. 3을 2번 더한다. 6가지. 된 거죠. 자, 이때는 곱하기 했단 말이에요. 잘 보면 3이라는 걸 계산할 땐 더하기 했어요. 2라는 걸 계산할 때도 더하기 했어요. 6이라는 걸 계산할 때는 곱하기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어떻게 된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이 기준을 수학책에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기준이 뭐냐면 동시에 라는 말이 나와요.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면 곱하고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해라.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기준 알아봤자 바로 안 와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경우를 좀 세보라고 말씀드려요. 세보다 보면 이 3가지 경우당 2가지씩이 있는 거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길을 가는 경우당 알파, 베타로 갈 수 있는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알파, 베타를 가는 2가지 경우당 그 전에 기역, 니은, 디귿을 지나오는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언제 하는가, 더하기를 언제 하는가를 경우를 좀 세보다 보면 이런 경우는 곱해지네 결국, 이런 경우는 더해지네 결국, 그런 기준이 이제 감각적으로 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률은
문제를 통해서 익히기를 권장드려요. 그러니까 이론을 다 알아도 틀리는 게 확률이에요. 확률은 뭐 이론 다 알아, 나 공식 다 알아, 그래도 틀려요. 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 이 문제가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중복 순열인지 원순열인지 같은 게 있었던 건지 중복 조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 나누고 그리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확률은 이론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제가 자주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론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걸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동시에라는 게 뭐냐? 자, 여기 6이라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3 곱하기 2 했죠? 그러면 자, A에서 B까지 온 경우랑 B에서 C까지 온 경우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내가 A에서 B를 걸어가고 있어. 근데 어떻게 그 동시에 B에서 C를 걷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정말 같은 시간에 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도 하고 이거도 한다는 뜻이에요. 둘 다 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둘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둘 다 하는 것이 하나의 경우다 이런 뜻이에요. 둘 다 하는데 둘 다 하는 것이 하나의 경우라고. 다시 바꿔 말하면 둘 다 해야만 하나의 경우가 끝난다는 거예요. 둘 다 해야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만 했다. 하나만 했다. A에서 B까지 가는 것만 했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종착점이 아니고 중간점이죠. 그래서 하나만 했을 때는 일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일의 중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한다는 건 둘 다 한다. 그리고 둘 다 해야만 하나의 경우가 끝난 거다. 그래서 둘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 안 하고 이게 지금 둘 다가 아니라 뭐 셋다, 넷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하지 않은 상태라면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곱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당 이런 경우가 있고 이 전체당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 전체당 이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중첩돼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3하고 2 같은 경우는 이 3은 뭐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경우냐? A에서 B까지 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A에서 B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건이 종결됐죠. 기억길로 A에서 B까지 갔어요. 종결된 거죠.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건의 입장에서 보면 B는 중간점이지만 A에서 B까지 가는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B는 종결점이죠. 그래서 그냥 종착지예요. 그래서 기억길을 갔다 그럼 끝난 거야. 니은길을 갔다 그러면 끝난 거야. 디귿길을 갔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곱해져야 될 만한 경우가 아니에요. 동시 진행이 될 수가 없어. 기억도 가고 니은도 갈 수가 없어. A에서 B를 가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3, 2. 그렇지만 이게 굳이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직관적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당연히 하나, 둘, 세 개잖아. 자연스럽게 더한다니까요. 하나, 두 개잖아. 자연스럽게 더해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를 계산하려면 3 곱하기 2는 6이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길이 있다고 쳐요. 이런 길. 이런 길이 있는데 자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어. 자 이게 3개, 그 다음에 4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경우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라고 하면 지금 위에 4개의 길이 새로 생겼어요. 4개의 길이. 근데 저 4개의 길이 A에서 B까지 가는 길과 B에서 C까지 가는 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봐 라고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셌던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추가됐네. 그러니까 더하기 4 해서 총 10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 4라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 더하기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4라는 경우를 썼어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경우를 계산할 때 우리가 다시 더하기를 썼죠. 6과 4를 더해서 10이라는 경우의 수를 낸 거죠. 그러니까 언제 더하냐 그리고 언제 곱하냐 기준은 있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식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뭐 NPR을 쓰는 거고 뭐 NCR을 쓰는 거고 뭐 NPIR, NHR 뭐 이런 걸 막 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식의 관점에서만 계속 접근하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냐 그 기준이 뭐냐를 문제를 볼 때마다 계속 이러니까 더하는구나 이러니까 곱하는구나 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문제를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되잖아요. 이것만 잘 되잖아요. 그러면 확률 거의 안 틀려요.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볼 거냐? 일단 순열이 있어요. 순열은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순열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줄 세우기 뭐 직순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원순열이 있어요. 직순열과 원순열의 차이는 직순열은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고요. 원순열은 원탁에다가 돌려서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렬로 세웠을 때, 자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네 사람이 A, B, C, D 순으로 섰어요. 근데 얘네들을 원탁에 앉힌다. 그러면 A, B, C, D 앉히는 거나 A, B, C, D 앉히는 거나 이 같은 경우에요. 왜냐면 보세요. A, B, C, D 이렇게 있죠. 여기 A, B, C, D 이렇게 있죠. 우리가 돌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얘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 B, C, D나 뭐 A, B, C, D나 여기 A, B, C, D나 여기 A, B, C, D나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은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 있어요. 중복순열은 사람을 데리고는 중복순열 문제를 내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어떤 뭐 공이 있다. 빨간 공 되게 많아. 파란 공 되게 많아. 그 다음에 뭐 노란 공 되게 많아. 이렇게 있는데 뽑았던 공도 뽑아도 돼.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공을 3개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봐.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일단 중복 순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10명의 학생을 줄 세우기를 했어요. 줄 세우기를 했는데 그 중에 쌍둥이가 있어. 근데 이제 쌍둥이도 분명히 다른 학생이에요. 그렇지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볼 때는 저게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가 자리가 바뀐 거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경우가 아닌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냥 그러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할아버지가 보는 입장에서 그 줄 선 경우가 몇 개가 되겠는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러면 쌍둥이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는 하나의 세트죠. 하나의 경우라는 거죠. 원래는 그걸 다른 경우로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은 경우라고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세트가 하나의 경우로 카운트가 될 거니까 그 같은 게 자리가 바뀌는 것만큼의 경우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 숫자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쌍둥이의 케이스는 2명이 자리가 이렇게 될 때랑 저렇게 될 때가 같은 경우가 되니까 두 케이스가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케이스에서 2로 나눠주면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은 줄 세우기가 아니고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그러면 이렇게 쭉 줄 세우는 거하고 비교하면 A, B, C, D가 A, B, C, D 순으로 서 있든 아니면 뭐 B, C, D의 순으로 서 있든 D, A, C, B 순으로 서 있든 어떻게 서 있어도 어쨌든 A, B, C가 있다고 하면 그건 그냥 같은 경우다 라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순열에서 또다시 세트로 묶어서 나눠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열보다는 조합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경우가.
그래서 아무튼 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중복조합. 중복조합은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중복조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이 공식들이 있어요. 공식들이 있는데 각각이 무슨 공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는 뭐며 얘를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거고 그래서 경우를 계산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률의 핵심은 제가 이걸 나눠놓긴 했지만 나눠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 다 알아도 못 푸는 게 확률이라고. 그래서 확률의 핵심은요, 문제 해석이 핵심이에요. 이 문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어떤 경우를 세워야 하는 것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해석이 되면 그러면 얘를 실제로 살려면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 기준이 자 아까 A에서 B까지 가는 거, 길을 세는 거, 그 단순한 것에도 기준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오면서 셌어요. 이게 지금 3개라서 그렇지 만약에 길이 30개다. 근데 이걸 세봐라 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세면 30개 딱 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셌다가 이거 셌다가 이거 셌다가 이거 셌다가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그럼 30개 못 세요. 29개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틀리겠죠. 자 그런 문제도 있죠. 뭐 삼각형을 크게 그려놓고 그 안을 막 쪼갰어. 그런 다음에 총 여기에 삼각형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큰 삼각형도 있고 조그만 삼각형도 있고 막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기준이 없이 세면 이거 셌다가 저거 셌다가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내가 셌나? 안 셌나? 이거 헷갈려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석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소실되거나 중복됨이 없이 경우의 수를 세는데 그 셀 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세는 걸 하면 확률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 대한 것을 얘기하긴 할 거지만 그 영상들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확률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서 문제와 함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